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크레아틴 보충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 보충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접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아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근육에 주로 저장되어 있는 ATP를 즉각적으로 합성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즉 인체가 매우 파워풀한 폭발적인 힘을 단시간에 발휘한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직접적인 에너지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에너지원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레아틴과 인이 결합된 이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브레이크 되면서 이 결합이 깨지면서 그 안에 저장된 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ATP를 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ATP PCR 시스템, 인원질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 카이네스의 작용에 의해서 무기인과 크레아틴으로 분해되고 에너지가 방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갖다가 합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레아틴의 어떤 작용, 크레아틴의 합성과 분해, 이것이 우리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운동 패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운동은 스프린트 인터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고강도의 운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가벼운 운동을 그 뒤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는 형태의 인터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프린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볍게 걷거나 또는 가볍게 뛰는 형태의 그 운동을 한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50m, 100m 뭐 그 정도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달리는 스프린팅을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걷거나 또는 서서히 달리는 일종의 유산소 운동이죠. 그런 유산소 형태의 운동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다시 세 번째 고강도의 스프린팅 운동을 수행하고 다시 이제 서서히 달리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스프린팅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보면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어서 말씀드렸듯이 크레아틴으로 분해되죠. 그리고 인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체가 최대한의 속도로 가깝게 스프린팅을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근육 내에서는 크레아틴 인산이 즉각적으로 분해되면서 이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스프린팅 시점에서는 크레아틴 인산이 급격하게 분해되죠. 자, 크레아틴 인산이 급격하게 분해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장시간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의 양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프린팅을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피로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볍게 걷거나 조깅하는 정도의 그 완주기라고도 그러는데 이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또 조깅이나 걷기를 한다고 하면은 인체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는가 보면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에는 이 완주기 동안에는 유산소적인 과정을 통해서 ATP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ATP가 재합성이 되고 이 합성된 ATP를 분해시켜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크레아틴과 인을 결합시켜서 다시 크레아틴 인산을 결합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시점에서는 크레아틴 인산을 다시 재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이 고갈되었던 크레아틴이 바로 이 완주기 동안, 즉 유산소 운동 시간 동안에 다시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 거죠. 다시 재합성이 어느 정도 돼서 아주 처음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크레아틴 인산이 재합성돼서 다시 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스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는 과정. 그래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면서 ATP를 합성해내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그러한 스프린팅 운동을 두 번째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완주기에서는 역시 다시 이 유산소적인 대사를 통해서 ATP를 합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크레아틴 인산을 재합성하는 과정을, 그래서 제 세 번째 스프린팅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 점을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크레아틴 인산의 어떤 합성과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 체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운반되고 저장되고 또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이 그림을 직접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죠. 또 글리신이라고 하는 비필수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합쳐서 제일 먼저 이제 콩팥에서 이것이 공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즉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합쳐서 구아니디노 아세테이스 발음하기 힘든데요. 자, 이 물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만들 때 AGAT라고 하는 신장에 있는 효소, 즉 아르기닌과 글리신, 아미노 트랜스포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 물질을 만드는 것이죠. 이 만들어 가지고 간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이것을 이제 크레아티닌으로 전환시키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것은 좀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 물질이 크레아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또 GAMT라고 하는 간에 존재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크레아틴을 레인성 크레아틴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엔도제니어스 크레아틴이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약 1g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인성 크레아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즉 고기라든가 생선에 주로 이 크레아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아무래도 크레아틴 섭취가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크레아틴이 체내에 흡수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외인성 크레아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약 평균적으로 1g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치면 2g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어디로 보내지게 되느냐? 근육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95% 정도 되는 크레아틴은 이 근육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5%만 뇌라든가 간이라든가 콩팥, 간 이런 데 이제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뇌로 다시 저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근육으로 보내진 크레아틴은 40% 정도는 그냥 크레아틴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0%가 크레아틴 인산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앞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바로 이 크레아틴 인산은 ATP를 합성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체 근육이 수축 운동을 하는데 바로 이 ATP가 필요한데 이 ATP를 즉각적으로 합성해내는 그런 연료로서 크레아틴 인산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크레아틴이든 크레아틴 인산이든 최종적으로 대사가 되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레아티닌은 혈액을 통해서 다시 콩팥으로 보내지고 이 크레아틴의 형태로 여과돼서 콩팥에서 사구체에서 여과돼서 뇨를 통해서 배설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뇨 배설로 약 2g 정도의 크레아틴의 대사산물로서 크레아티닌이 이렇게 뇨로 배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2g 정도는 이렇게 또 평균적으로 하루에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인성으로 만들어지는 크레아틴 또 외인성으로 만들어진 크레아틴이 각각 1g씩 총 2g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것이 대사되어서 크레아티닌의 형태로 콩팥을 통해서 뇨로 배설돼서 2g 정도가 또 이렇게 배설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러한 크레아틴의 밸런스가 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 내로 이 크레아틴이 어떻게 이동돼서 또 쓰여지는지 이 점을 간단히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중에 있는 이 크레아틴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외인성으로 섭취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신장과 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레아틴이 근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근세포막에 존재하는 이 운반 단백질, 즉 크레아틴 트랜스포터입니다. 이 크레아틴 운반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서 근세포 내로 유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크레아틴이 인산염과 결합을 해서 크레아틴 인산으로 이렇게 또 전환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는 또 최종적으로 대사될 때는 크레아티닌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이 최종 산물이 혈액으로 나가서 콩팥으로 결국 보내지고 말씀드렸듯이 뇨중으로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레아틴이 이 그림에서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거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계속 ATP를 유산소적으로 합성하고 있죠. 이 ETS라는 것은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 즉 엘렉트론 전자 트랜스포트, 즉 수송이죠. 시스템 하면 전자 수송 시스템인데요. 유산소적으로 이제 ATP를 합성해내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ATP를 합성한 이 ATP가 다시 ATP와 인으로 분해되고 남은 인을 여기에 붙여서 크레아틴에 붙여서 크레아틴 인산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크레아틴의 인산화 과정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 해서 MT, 그 다음에 크레아틴 카이네스, 미토콘드리아 크레아틴 카이네스라고 하는 거 MTC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크레아틴이 다시 이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를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틴은 CKC라고 되어 있죠. 크레아틴 카이네이스 C. 이 C는 시토졸, 즉 세포질에 존재하는 크레아틴 카이네이스다. 그래서 이제 CK라고 하죠. CKC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 CK의 작용에 의해서 크레아틴 키네즈의 작용에 의해서 크레아틴과 인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합성하는 ATP도 역시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ATP는 결국 운동하는 그 근수축 운동에 쓰여진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휴식 상태에서 그 크레아틴 인산은 약 20 내지 35 밀리몰 정도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P는 다 합해서
2 내지 5mm몰 정도가 이제 저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레아틴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물을 삼투질 농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이 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즉 혈액 또는 이 간질액으로부터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 부풀어 오르죠. 스월링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이 세포의 동화작용, 제가 이제 혈류 제한 그 트레이닝에 설명했을 때 근세포의 스월링이 근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것이 이제 동화작용을 자극하는, 특히 이제 저항운동과 병행했을 때 단백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근비대를 일으키는 그런 그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크레아틴 보충과 운동 수행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70년대부터 구소련이나 동권 선수들이 이제 사용해 왔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레아틴 보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 게임에서 영국 선수죠. 림포드 크리스티라고 하는 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크레아틴 보충제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큰 효과를 봤다.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점차 이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 그 밖에 많은 선수들이 크레아틴 보충에 관심을 갖고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대표적으로 셀리 군넬이라는 이 영국 선수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땄고, 콜린 잭슨 역시 이제 영국 선수인데 110m 허들에서 은메달을 땄죠.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런 크레아틴 보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 크레아틴 보충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뭐 제가 보기에는 2010년 초반 때까지 뭐 거의 수천 편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크레아틴 보충제의 어느 정도의 효과, 또 그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매우 상업적으로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그런 그 현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레아틴 보충을 하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개선이 되느냐, 이게 많은 연구들을 보면 그것을 간추려 보면 결국은 저항운동, 그 중에서 이제 최대 근력 1RM을 증가시키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많고요. 그 다음에 피크 파워, 뭐 이제 동적인 운동을 할 때 뭐 이런 최대 순발력, 이 파워가 개선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스프린트 할 때 이 스프린트 능력과 또 점프 능력이 향상이 되더라. 특히 이제 인터벌, 아까 그 크레아틴 인산의 어떤 역할을 설명할 때 인터벌 스프린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그런 인터벌 고강도 훈련을 할 때 특히 그런 운동에서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래서 이제 훈련량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력을 더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데 또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짧은 고강도 운동, 스프린트의 반복, 그것을 반복하는 운동에 가장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척성 근력, 즉 동적 운동이 아니라 근의 길이 또는 관절의 각도가 변하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 근력이죠. 이런 형태의 근력에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또 뭐 지구력에도 그다지 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한 점에서 뭐 대부분 연구 결과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 손상의 어떤 억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통증 완화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효과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은 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크레아틴 인산은 현재까지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콩팥 질환자라든가 또 파킨스氏병이 있는 사람이 뭐 카페인과 함께 크레아틴을 먹는 것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그 경고가 있을 뿐이지 특별히 크레아틴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오염된 상태의 크레아틴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은 뭐 위험성이 따르게 되겠지만 뭔가 검증된 그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특별히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제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아주 이제 고전적인 연구인데 헐트먼의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꽤 오래전의 연구죠. 그런데 이제 전형적으로 뭐 이런 로딩기 또 유지기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A 그룹의 경우에 20g을 6일간 섭취했습니다. 6일간 섭취했으니까 섭취하기 전보다 7일째 되는 때는 상당히 근육에 근생검을 사용했는데요. 근육의 크레아틴 인산의 저장량이 꽤 높다는 것을 총 크레아틴 양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21일째 그 다음에 35일째 이렇게 가면서 근육 내 크레아틴 함량이 원래의 상태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20g을 6일간 계속 연속적으로 섭취하고 그 이후에 28일 동안 하루에 2g의 크레아틴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7일째, 21일째, 35일째 계속 크레아틴이 유의하게 매우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즉 처음 5 내지 7일간은 20g을 먹고 그래서 이것을 로딩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 뭐 3 내지 5g 정도 그렇게 뭐 일주든지 아니면 6개월간 계속 뭐 먹어서 근육 내 크레아틴 저장량의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5 내지 7일간 하루 20g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매일 2~5g 정도 이렇게 먹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권장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5g 정도 또 3g 정도 계속해서 먹을 수도 있겠죠. 즉 이러한 운동은 저항 운동을 계속 하면서 중량 운동을 계속 하면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크레아틴만 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크레아틴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10 내지 30% 근육 내에 이제 증가하더라. 그리고 크레아틴 인산은 약 10 내지 40%가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의 크레아틴을 상품을 먹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고요. 또 많이 검증됐죠. 연구를 통해서도.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가장 권장할 만하고요. 이 크레아틴은 뭐 솔트 형태, 그 다음에 에스테르 형태 이렇게 권장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틸 에스테르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그 크레아틴은 아까 말씀드린 크레아틴 트랜스포터 그 근세포막에 존재하는 운반 단백질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세포 내로 근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투과도가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어떤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폴리에틸렌 글리콜리스
글리코실레이티드 크레아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또 시판되기도 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개발돼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양을 적게 먹고도 똑같은 그 근력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도 뭐 비교적 그 10여 년 전에 진행된 이후로 특별히 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분명하게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아틴 섭취를 보충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보충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 잘 나타나는 사람을 레스판더,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넌 레스판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그 크레아틴 보충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사람을 봤더니 원래 근육도 좀 큰 사람이 반응을 잘하더라. 그 다음에 또 근섬유의 종류가 타입 2, 즉 속근섬유의 비율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더 이 반응자가 대부분 그런 특성을 많이 갖더라.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의 근육의 크레아틴이나 크레아틴 인산의 저장량이 원래 애초에 좀 적었던 사람이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보더라. 반응을 나타내더라.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시기는 어차피 2g 들어왔다가 2g 빠지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언제 먹어도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연구들은 운동 후에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 후에는 뭐랄까요 근육이 크레아틴을 크레아틴은 이제 농도 차에 의해서 업테이크 유입되게 되기 때문에 운동 이후에 크레아틴의 근육 내 농도가 적은 상태에서 크레아틴이 보다 더 잘 유입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같은 것과 함께 먹게 되면은 즉 탄수화물과 함께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러면 이 인슐린이 글루코스를 운반을 하면서 크레아틴도 이제 함께 근육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인슐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가 더 시기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크레아틴 보충제를 먹으면 어떻게 해서 파워가 개선이 되고 근육의 비대가 일어나는지 이것은 좀 연구 영역에 대한 영역에서 좀 다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근육 내 크레아틴 인산량이 증가하니까 ATP 합성의 즉각적인 연료가 바로 크레아틴 인산량이죠. 그리고 이제 짧고 강력한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그 운동의 제한 요소는 바로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 저장량을 높인다면은 바로 그런 파워의 증대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가장 뭐 당연한 기전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기전은 미토콘드리아와 마이오신, 미오신 헤드, 미오신 머리 사이에 이인이 확산돼서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이 크레아틴 인산으로 인산화가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ATP가 분해되면서 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인들이 미오신 헤드로 가서 미오신 헤드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연결교 미오신과 액틴의 크로스 브릿지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좀 더 확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세포막에 칼슘 ATP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 근세포막이 아니라 소포체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포체 즉 사코플라스믹 레티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막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칼슘 ATP 펌프가 있는데 칼슘이
다시 그 소포체로 재유입될 때, 다시 들어가게 될 때 이 펌프의 작용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칼슘의 근소포체 유입을 촉진해서 이 뭔가 이 교차작용, 연결교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작용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아틴은 또 수소 이온의 완충작용을 한다. 즉 크레아틴 카이네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ATP가 재합성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다량의 수소 이온이 방출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체액이 산성화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로가 발생하고, 그런데 이제 이 크레아틴은 그것을 완충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투 작용, 오스모틱 로딩을 통해서 세포를 이제 스월링 시키게 되고, 그 자체가 아나볼릭 이펙트가 있다. 즉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더 큰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다 이론의 단계고, 일부 이제 뭐 실험적인,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다 가능성은 있는 이론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설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크레아틴은 위성세포의 증식과 관련이 있다던가, 또 근생성 마이오제닉 전사인자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IGF-1의 근세포 내에서의 신경 경로를 자극한다. 그래서 뭐 이제 더 근성장을 촉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연구 영역에서 좀 더 공부해야 나가야 할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